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데일리 디펜스 진행을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미국 대선 토론회였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켰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디펜스 단신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요. 이와 별개로 유럽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과연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해설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텔리전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맹공을 주고받으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 대선 토론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역시 좌파는 거짓말이 없이는 정치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제가 직접 보고 이 사람들이 한 발언 중에 각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발언 몇 가지를 꼽아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시작 초입부터 여러분은 늘 그랬듯 진부한 수법, 거짓말, 불만과 욕설 따위를 듣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거짓말, 불만, 욕설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면서 메신저를 공격했습니다. 좌파들의 전매 특허죠.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시작부터 이렇게 상대방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했던 공약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스는 막시스트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분야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를 해리스가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한테만 판매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걷어서 중산층을 붕괴시킬 것이고 부자, 대기업한테는 감세를 해서 미국 재정을 5조 달러 이상의 추가 부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반대죠.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있을 때 중산층이 붕괴됐었고 트럼프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들어가면서 제조업 부활을 유도해서 중산층이 살아났었죠. 그런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그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은 꾸준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해온 지난 4년 동안 집권한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죠. 해리스는 트럼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못돼 먹었으면 당신 밑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그것을 치욕이라고 말하겠느냐? 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돌아서느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 잘라버린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고 퇴임해서 관련된 책을 내서 나를 비난할 것이고 당신들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자르지 않으니까 그런 책이나 폭로가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국가안보 보좌관만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바뀌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 3년 넘게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러면서 정말 국제정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은 세계의 독재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아첨과 호의로 트럼프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트럼프가 했었던 협상 방식 그 당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팍한 인사로 트럼프를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고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측 가능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저희가 여러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전해드렸고 저도 여러 매체 기고를 통해서 전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아메리카 이즈 백을 외쳤습니다. 미국이 돌아왔고 동맹 질서가 복원되고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동맹들은 어떻게 됐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앙일보에서 하는 차이나랩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버렸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리고 이따가 11시에 군사TV에서 공개될 디펜스 브리핑의 단신에도 미국이 얼마나, 정확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국제정세에 불안을 조성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프레임 싸움에서 졌죠.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은 정상인의 사고,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 평화를 수호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져 있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막말을 좀 많이 하죠. 이걸 가지고 완전히 악인으로 모사가 돼서 이 사람이 되면 독재자가 될 것이고 독재자들과 어울려서 동맹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러한 거짓말과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 스프링필드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자, 이 화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토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해리스 부통령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IT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이재민들을 받아다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겠죠. 문자 그대로 완전히 거리에 무법자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프링필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수나 이런 자연 생태 보존이 좀 잘 돼 있는데 이런 곳에 있는 거위, 야생동물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먹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IT계 이주민이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거위를 잡아서 저렇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Eat that cat? Did you eat it? 라고 물어보죠. 경찰이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잡혀있는 저 여자, IT에서 온 이재민입니다. 자, 바디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스프링필드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잡아먹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것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7일에 스프링필드 시청에서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아주머니께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흑인 인플루언서인데 더 이상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난장판이 되기 전에 해결을 좀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아비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 공청회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토론회가 ABC 뉴스 주관이었죠. ABC 뉴스의 진행자와 해리스는 이게 공화당에서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필드 시청에서 있었던 이 공청회 그리고 경찰의 바디캠에 촬영된 이 영상들이 전부 딥페이크 영상인가요? 민주 진보를 가장한 좌파 세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표를 주고 권력을 쥐어줍니다. 물론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실제로 자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받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류가 되어 있는 메인스트림 언론 그리고 미국 민주당 소위 말하는 진보 인사들은 주민들의 이런 고통 호소를 가짜뉴스, 거짓말로 매도하면서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좌파들이 좌표 찍기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의사들에 대한 거의 광풍에 가까운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좌파들이 주도하는 이런 공격, 여기에 휩쓸리시게 되면 언젠가 다음 타겟은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이 가자에 군대로서 조직화된 하마스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회랑에서 6주 정도 휴전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북부전선, 즉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투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협상팀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 측이 하마스에게 인질을 모두 석방하면 그 지도자 시누아르 그리고 그 가족, 추종자들의 안전과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미군 거점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 공격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미군은 피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사는 됐는데 유격됐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빈살만 왕세자와 알 아사르 대통령이 만나서 외교관계 복원을 얘기하고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이 열렸는데 이 시리아하고 사우디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올해 초에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시리아하고도 국경을 정상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의 이런 행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량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량 국가들과 교류를 트고 있는 게 문제죠. 이건 역시도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 굉장히 오래된 자말 카쇼크지 사건을 끄집어내서 와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설리번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이란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3국도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먹힐 나라였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국의 MQ-9 리퍼 무인 공격기 한 대를 추가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9번째 손실입니다. 영국 법무부가 1,700여 명의 범죄자를 조기 사면하고 석방했습니다. 향후 2개월 내 5,000명을 추가 석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석방된 교도소 앞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은 깽단의 파티였습니다. 대부분 무슬림들이 좀 많았고요. 영국 주민들은 이 7,000명에 가까운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정도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단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 지금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 나라가 안전하지 않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의 사건처럼 좌파가 집권하고 있으면 어느 동네든 이런 상태가 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조지아가 지중해에서 홍해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9월 10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과 상륙함을 동원해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했고요.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하이난다오 근처에서 상륙함과 항모, 공군 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이 없죠. 원래 항상 항모가 있어야 되는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의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를 중국의 항모, 그것들이 무려 3척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바다에 떠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대만 최대 언론은 어제 보도에서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9월 11일 오전 9시에 발표한 전과는 131건의 전투가 발생했고 전후방 각지에서 적을 소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은 1,140여 명으로 어제보다 조금 줄었고요. 차량과 야포는 어제와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의 남부 지역이죠. 부글레다르 지역의 전선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진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됐는데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리포트를 들어보면 러시아군이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오늘 오전 11시에 군사TV에서 공개되는 디펜스 브리핑에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러시아가 크라스나호리우카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교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글레다르 옆이 있는 지역이죠. 쿠라코베 전선인데 척파러시가 도식한 지도를 보면은 크라스나호리우카에 러시아군이 진입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접촉을 해서 계속 교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도 러시아가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사실은 병력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축차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의 피로도가 꽤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도네츠크 전 전선에 걸쳐서 이런 식의 인해 전술로 엄청난 피해를 내면서도 찔끔찔끔 진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네덜란드가 공유한 각종 무기체계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종심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다른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묶인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종심 타격 허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된 언급을 했죠. 에이테킴스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적이고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지목한 군사 지원의 유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드론인데 드론 부품, 완성품은 물론이고 각종 자재들을 어마어마하게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정작 러시아 내부에서 독립매체들이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도 참 가관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랄까봐 불량품이 굉장히 많고요. 러시아의 지금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 부품들을 팔아먹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 기간에 납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성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가 중국, 브라질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상안을 제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러시아 편이었고 브라질은 지금 좌파 정부죠. 러시아 편일 수밖에 없겠죠.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이 길어질수록 푸틴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지에서 나치의 상징, 하겐크로이츠라고 하죠. 절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그 만자, 그거와 비슷한 문양인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쿠르스크에서 계속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루마니아가 자국 영공에 진입한 러시아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라트비아에는 영내에 떨어졌고요. 루마니아에는 한 45분에서 52분간 이 루마니아 영공을 자폭 드론이 한 바퀴 돌고 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까 루마니아도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반격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한 면적을 한 달 넘게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최소 6만 명의 대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가 반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1만 대군이 동시에 움직여서 대반격에 나섰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서부 세임강 이남에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 작전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 일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러시아 밀블로거들이 현지 시각 9월 1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쿠르스크주 서부 세임강 이남 지역에 고립된 러시아군을 구출하고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의 측면을 강타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이번 반격 작전에 투입된 병력 규모가 최소 1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오후 세임강 포위망 북동쪽의 코레노보에서 증원된 병력과 포위망 안에 갇힌 부대의 동시 공격으로 시작됐는데요. 코레노보 방면에서는 제106 근위공수사단 예하의 제51 근위공수연대 병력이, 포위망 안쪽의 쿨바키 방면에서는 제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 일부 병력이 공격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제51 근위공수연대는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코레노보에서 단숨에 약 7km 정도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스나고스트 정착촌 인근까지 접근한 것이 드론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세에 동원된 부대가 현재상으로 9,600명이 넘고 지원부대까지 포함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대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때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 측과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군 특유의 허풍과 허위 보고 사례, 전장에서 식별되고 있는 병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입된 러시아군 병력은 4천여 명 미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각 대대급 부대의 리포트를 종합하면 러시아 측이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 공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군 육전여단이 투입된 쿨바키, 고르디예프카 방면 공세에서는 전차나 장갑차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스나고스트 정착촌을 치고 있다던 연대급 병력의 공세 역시 8대의 전차와 장갑차 외에는 추가로 식별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공병여단을 지원받아 코레노보, 고르디예프카 선상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반격에 대비해 왔는데요. 푸틴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쿠르스크 전선, 과연 러시아가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쿠르스크라는 명칭은 푸틴 대통령에게 정말 안 좋은 명사 같습니다. 일단 집권 초기에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이 가라앉았죠. 쿠르스크라는 잠수함이었는데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권 초기에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쿠르스크 주가 공격을 받아서 핵보유국의 본토가 점령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국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쿠르스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선에서 병력들을 빼와서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6만 명이 정말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6만 명의 병력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전투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죠. 이 엄청나게 많은 병력에게 연료와 탄약을 보급해줘야 되고요. 이 병력들도 여기저기서 끌어온 부대를 가지고 급조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 건재에 맞춰서 다시 팀워크를 맞춰보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6만 명의 대병력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이마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집결지라든가 보급로를 때리고 있고요. FPV 드론을 이용해서 쿠르스크주 북쪽을 보면은 E38 고속도로라고 해서 횡으로 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중 하나인데 이 보급로는 2주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차량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러시아군 보급 차량들은 눈에 띄는 족족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이 쿠르스크 주변에 있는 브랜스크라든가 벨고로드, 오리올 이런 지역에 있는 여러 정유소와 탄약창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으로 파괴가 됐죠. 자, 이 모습을 보면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봄까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처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이제 막 받기 시작한 장거리 포병 자산을 가지고 러시아의 물류 허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병력은 배치되어 있지만 그 병력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선이 급격하게 밀려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쿠르스크에 집결해 있는 6만 명의 병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대를 투입한 지 한 달이 됐고 그 한 달 만에야 반격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1만 명, 동원된 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과장된 거고 실제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는 건 수천 명, 최악의 경우에는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러시아군이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9월 10일 러시아군의 반격 종합 상황도인데요. 북쪽 코레노보에서 내려오고 있는 50일 근위 공수연대, 그리고 남쪽에서 이 포이덴 지역 안에서 155 해군 육전여단이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포이덴 부대 같은 경우에는 3주 넘게 보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장갑차 이런 것들이 거의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노보 쪽에서 내려왔다라는 근위 공수연대 병력들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8대 이상의 기갑 차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 회랑이 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한 회랑이 있는데 이 회랑을 통해서 급격하게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 세임강 지역에 갇혀있는 러시아 고립병력을 구출을 하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낼 수 있을까? 병력 배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지도는 9월 11일 세임강 동부 포위선에 있는 병력 배치 상황입니다. 세임강 이남 지역에는 제51 근위 공수연대의 일부 병력이 갇혀 있고요. 그 밑으로 200 북극 차량화 소총 여단의 1개 대대 병력이 갇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제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 병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병력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고요. 세임강 이북 지역에 지금 증원군으로 와 있는 AFMRR, 요거는 공군에서 차출된 차량화 소총 연대를 의미하는데 뭐 예전에 저희가 한 아이템으로 전해드렸지만은 무장 상태가 굉장히 형편없는 부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임강 남북으로 해서 러시아군의 전체 병력 아무리 많게 잡아줘봐야 1개 사단이 안 되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우크라이나군 병력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에 지속적으로 예비대를 투입해서 현재 가장 최전선에 제225 돌격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82 공중강습 여단, 22 기계화 여단, 33 강습대대, 그리고 제103 영토방위 여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으로도 지금 기계화 여단급 부대가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의 전체 병력만 놓고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죠. 푸틴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모스크바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고 지금 본토가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규모 부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놓고 이거를 대병력에 의한 영토 탈환 작전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 최고위층부터 최하층까지 만연해 있는 허위보고, 거짓보고 문화를 감안을 했을 때 어쩌면 크렘린에 있는 인사들은 이 대공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여러모로 러시아 재밌는 나라 같은데 과연 푸틴 대통령이 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실추될 대로 된 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